제 아내가 방금 스스로를 찔렀어요. 맥박이 없어요. 피가 온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카일롱의 이상한 9.11 신고 전화는 그의 아내 레이첼의 죽음에 대한 몇 달간의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알겠어요. 그녀가 어디를 찔렀나요? 옷장 안에서요. 그리고 나서 뒤쪽으로 나왔어요. 이제 카일롱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들이 그가 거짓말을 꾸몄다고 믿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크라임픽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안자네트 립입니다. 레이첼 롱과 카일 롱, 두 사람은 2015년에 결혼했습니다. 두 자녀를 두고 있었죠. 레이첼은 생계를 위해 반려견 미용을 했고 자신의 반려견 미용 사업도 운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녀의 삶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레이첼의 삶은 2025년 10월 23일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레이첼과 그녀의 남편은 오하이오 주의 주도인 콜럼버스 외곽에 위치한 작은 도시인 런던에 살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그날, 카일롱은 자신과 레이첼의 집에서 911에 전화를 걸어 이상한 주장을 했습니다. 메디슨 카운티 911입니다. 긴급 상황 위치가 어디인가요? 제 아내가 방금 스스로를 찔렀어요. 맥박이 없어요. 저는 여기 온통 피투성이에요. 이런 전화는 보통 접수원들이 받는 유형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스스로를 찔렀다는 건요. 통화는 계속됩니다. 이름이 뭐예요? 카일롱입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카일, 깊게 숨 쉬어봐요. 알겠죠? 저희가 곧 도움을 드릴 거예요. 아내분은 몇 살이세요? 32살이에요. 여러 번 계속 그랬어요. 알겠어요. 어디를 찔렀나요? 옷장 안에서 그리고 나와서 욕실에서요. 몸에 어디를요? 목에요. 큰 칼로 그랬어요. 칼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직도 목에 꽂혀 있어요. 알겠어요. 만지지 마세요. 네. 깊게 숨 쉬세요. 그러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전화해야 해요. 제 딸이 버스로 올 텐데 누군가 데리러 와야 해요. 알겠어요. 거기 다른 누가 함께 있나요? 아니요, 우리 둘뿐이에요. 일하다가 아내 소리가 들려서 잡으러 들어갔는데 그리고 모든 게 그냥 알겠어요. 아이들은 언제 집에 올 예정인가요? 4시 30분쯤이나 더 늦게 올 거예요. 알겠어요. 부인께서는 집 안 어디에 계신가요, 선생님? 아내는 화장실 바닥에 있고 옆에 피웅덩기가 있습니다. 네, 아내는 욕실에 있어요. 네. 알겠어요. 맥박이 뛰나요? 숨은 쉬고 있나요?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겠어요? 맥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맥박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 9.11 신고 전화는 정말 끔찍해요. 카일 롱은 들으셨듯이 9.11 신고 접수원에게 레이첼이 자신의 목을 여러 번 찔렀다고 말하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말하고 있어요. 약 20분 후면 아이들이 학교 버스에서 내릴 거예요. CPR을 시도해 보시겠어요? 방법 알려드릴 수 있어요. 네, 잠시만요. 할게요. 몸을 돌릴게요. 오케이. 저를 스피커폰으로 전환해 주세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네. 저는 칼이 다 빠지지 않게 그녀를 돌리려 해요.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그녀의 목에 있는 상처에 뭔가 덮을 만한 게 있으신가요? 네, 잠깐만요. 괜찮아요. 아직 거기 있어요, 카일. 네. 알겠어요. 신호는 잡혀요. 알겠어요. 스피커폰으로 바꿔줄래요? 그게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네, 지금 스피커폰이라 더 멀리 못 가요. 제가 아빠나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 이 사람을 데려가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오기 전에요. 알겠어요. 목 상처에 뭔가 덮을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덮어보려고 했어요.
수건을 좀 접어서 상처에 대고 압박할 수 있나요? 저 가고 있어요. 네, 바로 거기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녀가 그냥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계속 그러면서 욕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칼은 어디에 있나요? 바닥에 있어요. 알겠어요. 그녀가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나요? 네. 좋아요. 발로 그걸 옆으로 차서 그녀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옮길 수 있나요? 네, 그녀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어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CPR을 시도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제 아이들이 20분 후에 오는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못 보게 전화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누구에게 전화해 드릴까요? 제 아버지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카일 롱이 아직 CPR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마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심호흡하세요, 카일. 모르겠어요. 심폐소생술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해볼게요. 잠깐만요. 네. 네. 자, 괜찮아요. 알겠어요. 좋아요, 카일. 심호흡하세요. 구조대를 보내고 있어요. 괜찮아요. 아직 같이 화장실에 계신가요? 네, 저 아직 여기 있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나요? 아니요, 눈을 뜨고 있어요. 알겠어요.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가 숨을 쉬고 있나요? 누군가 당신 집 문 앞에 있나요? 케일. 잠깐만. 알겠어. 좋아, 구급대원이 왔어요. 여군파대원들은 레이첼 롱을 살릴 수 없었어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어요. 그들이 발견한 현장은 정말 믿기 힘들 만큼 끔찍했고 카일 롱의 주장은 또다시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찌르는 일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구급대원들이 그런 상황을 자주 보는 건 분명 아니에요. 체포영장 진술서에 따르면 카일의 말로는 그의 아내 레이첼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고 집에 잠시 머문 뒤 안방 욕실로 들어갔으며 그때 카일은 안방에서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었다고 해요. 카일은 웃음소리 같은 소리 후에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했어요. 그리고 욕실 쪽을 들여다봤을 때 그는 레이첼 롱이 얼굴과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스스로 찌르고 있는 것을 봤다고 해요.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카일 롱과 레이첼 롱만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어요. 진술서에는 구급대원들과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발견한 내용이 이어서 설명되어 있어요. 레이첼은 안방 욕실 병이 근처에서 발견됐고 얼굴과 목에 칼에 찔린 것으로 보이는 여러 상처가 있었어요. 레이첼의 손에도 칼에 베인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눈에 띄었어요. 그녀의 옷은 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주변에는 많은 양의 피가 고여 있었어요. 칼은 병이 오른쪽에 있었고 그 옆에 고여 있는 피 속에는 여러 장의 종이 타월이나 화장지가 함께 발견됐어요. 시신은 사진 촬영 후 바디백에 넣어 밀봉되어 몽고메리 카운티 시체 안치소로 옮겨졌어요. 카일롱은 보안관 사무실로 이송됐어요. 물론 형사들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어 했고 이때 카일은 레이첼이 별거를 원했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부검이 진행됐어요. 부검 중에 병리학자는 헨리 형사에게 그녀의 손에 있는 상처들이 방어흔으로 보인다고 말했어요. 이 내용은 나중에 최종 부검 보고서에 그녀의 왼손과 오른손에 방어흔이 있다고 기록되었어요. 또한 레이첼의 오른팔에도 상처가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오른손에만 칼을 들고 있었다는 카일의 진술과 모순돼요. 부검 결과에 따르면 사망 원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으로 판명되었어요. 부검서는 최소 17개의 예기 손상이 확인되었어요. 또한 형사들은 레이첼 친구들을 인터뷰하는 등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고 했어요.
한 친구는 레이첼과 죽기 직전에 문자했지만 레이첼이 화나거나 자살 충동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실제로 두 사람은 레이첼이 다음날 저녁 콘서트에 무엇을 입을지, 그리고 그 옷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문자 대화는 형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고, 저는 곧 은퇴한 강력계 형사 톰 스미스와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또한 수사관들은 집안에서 카일 롱의 이야기와 맞지 않는 증거도 발견했어요. 보안관 사무실은 오하이오주 범죄수사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분석가들은 집 전체를 360도로 스캔했어요. 형사들은 분석가들이 현장에서 사람들 사이의 몸싸움을 암시하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형사는 주거지의 구조를 검토한 결과 카일이 형사들에게 설명한 자신의 위치에서는 욕실이나 옷장을 볼 수 없었다는 증거가 있었다고 썼어요. 그래서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여기저기서 의심스러운 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카일 롱은 이번 주에 체포되어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은퇴한 NYPD 형사 톰 스미스를 모셔보겠습니다. 그는 유튜브에서 골드쉴드 쇼의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번 사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꼭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예전에 오하이오에서 제가 다뤘던 또 다른 사건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남편이 911에 전화해서 아내가 집에서 죽었다고 아니면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에서 의아한 점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찌르는 일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얼굴이나 목을 스스로 찌른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단순히 패턴만 봐도 고통이 크면 빨리 끝내고 싶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스스로를 여러 번 고통스럽게 찌른다는 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방식대로 그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분명히 일반적인 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 점이 많아요. 이 수사를 직접 진행하거나 현장에 있거나 남편과 같은 방에 있으면서 해보고 싶었던 일이나 보고 싶었던 것들이 정말 많았고 궁금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럼 톰, 당신은 무엇을 해보고 싶으셨나요? 왜냐하면 그들이 카이를 경찰서, 즉 보안관 사무실로 데려간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그가 목격자라서 그와 얘기하고 싶어 했죠. 그는 911에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는 그녀가 자해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만약 이 사건이 당신에게 맡겨졌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당연히 그와 이야기를 해야 하죠.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해야겠죠. 처음에 공감하는 척 할 거예요. 그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길 원해서죠. 비록 그가 이 일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당신은 그를 남은 배우자로서 대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겠지만 그 당시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제시할 겁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부검이나 범죄 현장 분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나중에 수많은 요소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처음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범죄자들이 범죄를 계획할 때 범죄를 저지르고 처리하는 데에는 계획이 있지만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순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질문이나 증거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바로 활용해 신속히 대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건 수사에서 이 911 신고 전화는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 911 신고 전화에서 제게 정말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911 신고 전화에서 당신에게 눈에 띄는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네네, 즉시 떠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호흡입니다. 이 피곤한 호흡이 있고 공황 상태의 호흡이 있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잘 들어보면 그의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그의 호흡은 더 거칠고 무거웠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스트레스를 받았다기보다는 피곤하다는 쪽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점은 당신의 아내가 지금 심하게 피를 흘리고 있고 어쩌면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폐소생술이나 그녀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칼이 아직 그녀의 목에 꽂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녀를 도우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그와 이야기하러 갈 때 적어둘 요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제가 녹음된 테이프를 들었을 때 즉시 눈에 띄었던 주요 사항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게 인상 깊었어요. 신고 접수 요원이 제 말은 물론 당신이 충격을 받아서 완전히 패닉에 빠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당신이 방금 아내가 자기 목과 얼굴을 찌르는 끔찍한 일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은 알겠어요. 그럼 심폐소생술을 시도해 보실 건가요? 라고 묻더라고요. 제 말은 그들은 이거 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데 그가 그걸 하려고 어떤 노력도 한 것 같지 않게 들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나 신고 접수 요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들어야 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당신의 첫 번째 본능은 이 사람이 당신에게 시키는 대로 아내를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것이어야 해요. 또 한 가지 눈에 띈 점이 있었어요. 그는 내 아이들이 20분 뒤 집에 올 거예요 라고 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 그가 정말로 이 범죄에 대해 유죄라면요. 그리고 경찰이 말하는 대로 일이 전개됐다면 그것도 경계해야 할 신호예요. 왜냐하면 그건 이 일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제 말은 어쩌면 그녀가 나는 별거를 원해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당신과 결혼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가 화가 나서 그녀를 찌른 거죠. 그리고 그는 세상에 아이들이 20분 후에 버스에서 내리는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당신 말씀이 맞아요. 정말 잘 짚으셨고 제 생각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화도 오갔죠. 그리고 누군가를 그렇게 여러 번 찌른다는 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노에 의한 범죄입니다. 얼굴과 목을 찌른다는 건 그건 순수한 분노와 증오가 그 상황에 깃들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당신이 말한 것처럼 현실이 다시 찾아오고 현실이 다시 상황에 개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들이 그걸 보지 않길 바랐고 당연히 아이들을 생각했죠. 하지만 처음에는 아이들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아빠,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드러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죠. 그러니까 당신이 그 부분을 정말 잘 짚어낸 것 같아요. 그게 계획된 게 아니었고 타이밍도 그렇고요. 전혀 계획된 일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와 그 상황들은 계획되지 않거든요. 음흠. 아, 그리고 그게 또 다른 의문이 들게 해요. 알다시피 사람들이 항상 말하잖아요. 여성이나 배우자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마도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화가 어떤 성격인지 몰라요. 실제로 이 남자 카일 롱과의 인터뷰에는 진술서에 나온 것보다 더 많은 세부 정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냥 그가 그녀가 별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형사들과의 인터뷰에서 그 일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시기 등이 더 자세히 나왔을 거라 확신해요. 하지만 있잖아요. 이 관계의 이면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라고 말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녀가 그냥 갑자기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런 말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네, 확실히 그렇죠. 그래서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두 사람의 소셜 미디어 계정도 모두 조사하게 될 거예요. 그들의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그들을 잘 알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은 인터뷰가 진행될 거예요. 이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아이들에게도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싸움이 있었는지, 언쟁이 있었는지 등 그런 일들에 대해 인터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 사건의 가능한 동기로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사는 여러 단계와 여러 수준을 거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동기를 포함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게 될 거예요. 당신이 말씀하신 이런 전자데이터 덤프들에 대해 이야기하셨잖아요. 요즘에는 디지털 데이터, 전자데이터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도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마존, 애플, 아이클라우드, 그리고 카일과 레이첼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수색 영장 회수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분석가가 전부 살폈어요.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귀릴 전화가 그들이 말하길 카일롱의 휴대폰에서 두 번째로 실제로 접수된 911 전화가 연결되기 전에 걸려졌다고 해요. 이 사실은 인터뷰 중에 카일이 제공한 정보와 일치하지 않았어요. 카일은 911에 전화를 걸고 끊은 뒤 4분 후에 다시 911에 전화해 실제로 접수된 사실을 한 번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가 911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아서 끊고 4분을 기다린 다음 다시 911에 전화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뭔가 일이 있었던 거네요. 그가 멈췄나요? 그들이 그가 멈춰서 4분 동안 잠시 멈췄다고 말하려는 건가요? 4분은 긴 시간이야, 톰. 많은 사람들은 그 정도면 안 길다고 할 수 있지만 누군가 바닥에 누워 죽어갈 때 시간은 정말 길게 느껴집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 추측이긴 하지만 그녀는 아직 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녀가 아직 움직이고 있었을 수도 있죠. 아마 그가 숨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고 뭔가 깜짝 놀랄 만한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아직은 이걸 할 수 없어. 그녀가 죽었다는 걸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예, 당신 말대로 그런 상황에서 4분은 정말 길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움직였고 뭔가가 그를 자극해서 아직 자신의 이야기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느꼈던 거죠. 그는 아직, 그러니까 전화를 걸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당신이 말한 것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저는 피해자가 아직 숨을 쉬고 있거나 움직이고 있거나 그런 쪽으로 생각하게 돼요. 아니면 레이첼이 그의 전화기로 911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그가 그녀에게 다가갔을 수도 있죠. 이 부분은 제 추측이에요. 순전히 추측일 뿐이에요. 진술서는 계속해서 그녀의 친구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레이첼과 메디슨 사이의 마지막 메시지는 4분 전에 오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카일의 전화기로 911에 연결되지 않은 전화가 걸리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의 공백이 있는 거죠. 그녀는 친구에게 콘서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옷을 준비하고 있다고 문자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난 후 그가 전화를 걸었고 그의 휴대폰으로 911에 신고했어요. 혹시 다툼이 있었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분명히 뭔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흉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4분 뒤에 또 다른 911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인터뷰에서 다뤄질 거예요. 처음부터 그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주장할 거예요. 그건 그의 변명일 뿐이며 충분히 몰아붙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미리 했던 전화들, 그녀의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 콘서트에 대해 이야기한 것들은 스스로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사람과는 맞지 않는 행동들이죠.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말했듯이 사건의 타임라인을 만들게 될 거고 이게 이번 사건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타임라인은 범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그리고 그들이 소셜미디어나 휴대폰에서 추출할 대화들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게 정말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흥미를 끄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아마존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 자료가 알렉사 기기나 에코, 그러니까 알렉사라고 부르는 그런 기기에 대한 것이었나요? 저희 집에 그런 기기가 있다는 걸 알고 가끔 데이터도 수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알렉사가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는지 궁금해요. 그건 확실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요. 우리 모두 그런 경험 있죠. 하지만 그게 바로 제가 그 집에서 벌어지는 논쟁과 관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도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발생 전 며칠 동안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말이죠. 하지만 그 기기를 반품했다는 점은 정말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그 장치에 대해 언급만 해도 그게 작동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곧 녹음을 시작해 데이터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확실해요. 이 사건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한 여성이 사라졌고 이제 그녀의 아이들은 엄마도 아빠도 없이 남게 되었어요. 정말 슬픈 사건입니다. 톰 스미스 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즐거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일 롱은 금요일 아침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판사는 그에게 15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지역 언론 기자에게 의뢰인이 아내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크라임픽스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안자네트 레비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